명이죠. 자, 공동 소유의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합유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이제 동업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업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지분은 인정하되 개인적으로 지분 등기는 불가능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틀린 건데 합유물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인 등기다 아닙니다. 지분을 등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안 되죠. 지분은 인정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으로 등기해야지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 합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는 당연히 각자가 해야 될 테고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했다.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합유자 합의로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고 합유자가 1인만 생존하는 경우에 그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등기해야 되죠.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는 종료하는 거죠. 조합체가 해산이 되면 합유는 종료가 되고 각각 지분을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각각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 공유에 관한 기술이죠. 틀린 건데요.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 없이도 자신의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관리 방법은 과반수 지분으로 정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나머지 합의자 동의 없이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여기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사용 수익 방법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스스로 사용 수익해도 되지만 특정 부분을 임대차 하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수익 방법은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 수익하는 걸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을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공유물의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모르겠으나 공유물의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하게 되면 각각 분할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깁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성립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분할이 돼야 되죠.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어떤 공유자가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공유물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분할 청구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용역물권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거 찾습니다.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금지 특약에 의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지상권자 자기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전세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때 자기 사용수익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진다. 이건 전세권에만 있지 지상권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지상권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상권은 전통적인 물건으로서 아주 자유롭게 양도 또는 담보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그것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료가 등기되지 않는 한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양도돼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44번이죠. 44번에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지상권을 등기합니다.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료에 관해서 약정을 한 경우도 있고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료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이게 무상의 지상권이 되는 거죠. 지료를 약정을 했으면 유상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도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지료를 약정했으면 이건 유상이죠. 유상.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유상의 지상권인 거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그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요. 그럼 얘한테 지상권을 양도한다라고 해서 지상권 이전 등기가 될 테고요. 지료를 등기했으면 여기도 유상이 되지만,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여기가 또 무상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무상이면 이것도 무상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료를 약정했는데 그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이 양도가 되면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료의 증감 이런 거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상권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감도 청구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요.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다만 등기해야만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만 있어요. 그래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돼야지 두 사람의 연체 기간 합산해서 2년일 수가 없습니다.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매수인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매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만 매수한 자는 법정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건물만 매수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면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서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이죠. 45번입니다. 다시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기술, 이번엔 틀린 거 찾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가 됐으면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다가 토지나 또는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이 됐대죠. 우리 민법 366조에는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가등기 담보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서 토지나 건물에 동일인 소유로 있는 토지나 건물에 담보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가 담보 가등기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거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기도 전세권 설정자라고 나오면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바꿔낼 게 전세권자밖에 없습니다. 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이 신축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할 때 일괄 경매 청구 대상인 것이지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였던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대지를 점유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점유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익은 부당이득입니다. 지료 상당액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또 하나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가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서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 동일인 소유로 토지 건물이 등기가 된 게 원인 무효였다는 얘기죠. 이 말속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소가 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원래 상태를 회복한 거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2번에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러면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기 전이면 아직 토지는 매도인 소유겠네요. 그런데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건물은 매수인이 지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상태, 처음부터 달라져 있네요. 이 경우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건물의 소유 명의는 갑 명의로 남아있게 된 경우에 갑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죠.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매수는 둘 다 했잖아요. 이때는 갑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대금도 이미 을에게 줬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안 됐고 이미 갑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한다? 그럼 갑은 너무 많은 이익이 생기죠. 토지대금도 받았고 건물대금도 받은 갑에게 토지 사용권을 다시 줄 수는 없는 거죠. 또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지분에 전매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는 거죠. 토지가 공유였다는 거죠. 공유였고요. 건물이 소유였다. 이랬다가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됐다. 그런데 건물을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부여한다. 그럼 갑은 토지 팔고도 토지 사용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지상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때 일단 건물 철거 합의가 있는 이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게 아니죠. 일단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하면서 토지를 증여하면서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사용권이 생겼잖아요. 토지 사용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든 어쨌든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외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47번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이론은 틀린 건데요.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은 영원합니다. 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봉분 등 외부의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특별한 공시방법이 필요 없죠.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봉분이 있어야만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장되거나 암장됐다.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 외부에서 봤을 때 봉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분묘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4번인데, 자,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그 분묘기지가 설치되고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후에 사망한 다른 사람을 단분 형태를 합정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거. 그럼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요. 혼자 들어가 있는 분묘에 다른 사람을 다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분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합장할 권리 또는 쌍분 형태의 다른 분묘를 설치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봉분 범위 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이렇게
매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분묘 생긴 것이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쌍분 형태로 분묘를 만든다, 이것도 새로운 분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최근의 판례가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 4번, 5번은 굉장히 중요하고 답은 4번이죠. 그다음에 48번 지역권과 주의토지통행권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는데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점유자 상호 간의 관계고 지역권은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주의토지통행권은요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의 문제고 지역권은 소유자와 사용권자의 관계다. 틀렸고요. 주의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은 모두 제한물권이다. 지역권은 제한물권이지만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으로서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3번에 주의토지통행권과 지역권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 그렇죠. 소유권의 일부 권능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고,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야 되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4번이 맞았고요. 타인 토지 이용에 있어서 상린관계 규정과 다르게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상린관계 규정과 다르게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린관계에 의한 주의토지통행권, 지역권, 주의토지통행권 말고 그냥 지역권으로 제한물권으로 하자라고 해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이번에도 이제 지역권에 관한 문제네요. 지역권에 관한 기술 좀 틀린 건데요.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의 부정에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의 부정에서 이전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역권은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는 있거든요. 또 지역권은 그 존속을 위해서 요역지와 승역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지역권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사용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다는 얘기죠. 요역지도 있고 승역지도 있다 그런 거고요. 요역지나 승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역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역권이 성립하고 나면 불리한 변경은 혼자서 안 됩니다. 공유관계 있으면 전원이 다 찬성해야 되는 거고, 유리한 변경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건 불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4번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이다. 취득시효의 중단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지역권을 취득해야 유리한 건데 지역권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 불리한 변경이 된다. 그럼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1인에 대해서 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변경은 전원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유리한 변경은 혼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시효 또는 중단, 정지를 시켰답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 나머지에게도 다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50번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앞에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사용 수익을 영원히 배제하는 것만 아니라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고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나중에 사용 수익할 때 그때 인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세권이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정성과 수방성이 있으므로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전세권과 전세권 설정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 명의로 격리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다. 아닙니다.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전세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 위에 있던 전세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그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되든지 해야지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고 있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가 무조건 소멸한 겁니다.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갱신 등기 없이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요. 전세권이 건물의 전세권이 이제 법정갱신될 수 있는 건데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번에 이제 담보물권이에요. 51번부터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인데 이제 옳은 겁니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입니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임대차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는 얘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는 거예요. 원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고 또 그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목적물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그 점유 시점에 또는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채권 확정 시점에 두 가지를 다 갖춘 시점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지 반드시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 권리금은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죠.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거든요.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을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권리금이나 계약금이나 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약정으로 생긴 권리, 매매대금 이건 계약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갑이,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지출된 비용 아닙니까? 다른 채권자 압류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압류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성립한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갑이 다른 채권자 가압류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했고 가압류에 기한 압류로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가압류는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죠. 가압류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압류가 있었다면 유치권이 압류보다 더 빠른 겁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럼 51번은 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52번도 이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건데요.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결연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자, 이거 맞았어요. 어떤 채권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채권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해서도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 물건과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었는데 그 채권의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다. 그럼 손해배상 채권은 원채권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게 맞았습니다. 수급인의 재료 및 노력으로 완성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다 들였다. 그럼 그 공사비는 수급인이 다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자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임대차, 유치권보다는 더 강력한 소유권 주장하면 더 강력한 거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이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1, 4, 5, 7, 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가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에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임대인이 3번 했고요. 자, 4번 할 차례군요. 4번. 네, 4번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경유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그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로서 기입 등기 경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유치권으로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유치권으로서 동시행,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서 동시행 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에 말소를 구한다. 우리 앞에서 점유권에서 잠깐 봤었어요. 목적물을 돌려달란다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 주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만을 구한다 그러면은 서류만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물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유치권이고 뭐고 행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네가 점유는 하고 있어라. 그 대신 등기만 말소해 달라 라고 할 때는 유치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유치권의 효력 및 존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유치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유치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으면 그 이익은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유치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에겐 과실취득권, 수취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 점유하는 자거든요. 근데 과실을 수취했다 그래서 과실을 그냥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물 유치 중에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는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수취만 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간이 변제 충당하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법원에 간이 변제 충당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려면 감정인의 평가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자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소실될 때 유치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없어졌답니다.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는 유치물에 대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아니죠. 유치권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건에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건데요. 등기된 임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목도 임목법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건설기계도 등기등록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등기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인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다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다른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또 물상대의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이 압류라고 하는 건 물상대의로 나가기 위한 압류는 어떤 저당물의 가치 변형물을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묶어놓는 특정화하는 그런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압류하든 압류를 하게 되면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당권자 말고 다른 사람이 압류한 경우에도 그 압류의 효력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55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제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일 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중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제360조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계약 성립일, 그 다음에 이제 이행기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일 이후에 생기는 건 뭡니까? 원본 채권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원본. 그 다음에 약정한 이자 있으면 이자. 그 다음에 혹시 위약금 약정했으면 위약금. 얘네들은요, 얘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게 되면 무조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이행기가 지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지연손해가 생기죠. 이 지연손해. 이 지연손해는요,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이행기가 지나면 지연손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이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1년분에 하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년분에 하나,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요? 실행비용 있죠? 경매 실행비용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때 1년분의 지연손해는 예를 들어서 변제기 지나서 3년분이었다. 그럼 3년분 중에서 경매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은 1년분이죠. 그럼 나머지 2년분 못 받은 건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유용하냐면 경매 실행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돈 들고 와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돈 들고 원본 갚아야 되고 이자, 위약금 갚아야 되고 실행비용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럼 지연손해는 1년분만 갚아야 되느냐? 아니죠. 경매에서 1년분을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2년분 못 받은 건 채무자의 다른 재산 압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채무자가 변제하러 왔으면 지연손해 1년분 아니라 3년분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그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다. 그 말의 의미는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서 돈 배당받아갈 때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배당받아갈 때는 1년분만 우선 변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돈 갚으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1년분 받고 걔네들 재산 다시 압류해갖고 다시 경매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수확기의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만 법정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 후 과실에만 미치는 거죠. 5번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됐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 소멸 원인으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죠. 근저당 이전에 부기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양수인 부동산에 부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라고 하면 그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 부동산 등기 위에 있는 저당권 지워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양수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제3취득자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중 하나를 취득한 자를 얘기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요, 저당 부동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함에 있어서 저당권의 경우에 변제기일 경과 이후에만 가능하고, 근저당에 있어서는 근저당 설정자의 권리를 제3취득자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변제기일 전이라도 변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건 변제기일 이후에 가능하지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나 또는 결산기가 있어도 존속기간 결산기 지나기 전에 미리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저당권 설정자와 똑같이 변제기일 이후에만 갚고, 또는 근저당 설정의 제3취득자면 근저당 설정자와 똑같이 아무 때나 변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우선권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대의변제, 피담보 채무를 대의변제할 수도 있고요.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 경매도 못 받고 대의변제도 못했으면 경매가 실행이 됐을 텐데, 자기가 권리 취득해서 그 권리 취득해서 부동산을 다시 새로운 경락인에게 내줄 때까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해서는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 청구 인정 안 해주면 유치권 주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57번입니다. 다음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무단으로 공장으로부터 반출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점유권이었기 때문에 반출된 부동산을 원래 공장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원상회복 청구는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라는 가능한 거죠. 나에게 갖고 와라라고 하는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도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놔라. 이거는 가능합니다. 1번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요. 저당 목적물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 만족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잔존 부분 갖고 만족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변제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매에 의해서 목적물 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의해서 목적물의 매각 대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치평가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한다. 그러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즉시 변제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계속 거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할 때는 즉시 변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즉시 변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이행기 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즉시 변제 청구죠. 자, 그다음에 58번입니다. 민법 제366조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제 이게 법정지상권의 문제네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데 366조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게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 건물이 미등기인 건물이든 등기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합법 건물이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발 오케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에 있던 건물이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진전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규모나 종류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도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저당권 설정자 소유의 지상 건물이 개축된 경우에 저당물 경매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이 되었다면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저당권 설정자 소유의 지상 건물이 개축이 됐다. 그리고 저당물 경매가 됐다. 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이 나중에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위한 범위 내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설정된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무조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언제?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바뀌었다.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소유자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나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가지 기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다른 말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이후에 권리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5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하였던 경우에만 인정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제3자가 소유하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옳은 겁니다. 지상 건물이 미등기인 건물의 경우에도 일괄 경매 청구가 허용이 된다. 그렇죠. 일괄 경매 청구는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 건물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괄 경매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당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 유지를 도모할 정도의 건물의 축조가 진행이 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이 경우엔 일괄 경매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의 문제로 나가는 겁니다. 일괄 경매가 아닙니다. 또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만을 경매해도 채권 우선 변제받기에 충분한 경우에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괄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충분히 만족받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해서 지상 건물이 철거돼야 된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할까 봐. 그래서 그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괄 경매를 인정하는 것이지 이 채권자 만족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만의 경매대금으로 우선 변제받기에 충분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건물 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에 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해서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것이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1번이죠. 그다음에 60번 이제 근저당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옳은 건데요.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채권이 확정이 되기 전에 채무 원인이 변경되는 건 후순위자하고 관계없어요. 피담보 채권이 증가할 때만 후순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증가하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작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후순위자 동의받고 피담보 채권이 줄어든다든지 채무 원인이 바뀐다든지 채무자가 바뀐다든지 이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후순위자 승낙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변제만으로 근저당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물상보증인은 처음부터 채권 최고액만 내가 보증 쓰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는 채권 최고액까지입니다. 결산기 또는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에 그 기한이 도래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 아니 근저당은 변제기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도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으면 갚아버리면 되죠. 갚아버리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결산기 존속기간이 있어도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는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항상 전액 다 변제하는 거야. 채권 최고액은 경매 실행에서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아가는 한도액이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보다도 더 많은 채권이 있는데 변제받은 건 경매를 통해서 채권 최고액만 받았다. 그럼 못 받은 건 채무자의 다른 재산 또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언제나 전액 다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액을 전부 변제해야 된다. 5번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61번에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례와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등기 시 공동담보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각각 담보가 얼마씩 담보가 제공되는지 그 공동담보의 취지를 기재해야 된다. 저당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배당 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렇죠? 비례 안분배당이라고도 하죠. 비담보 채권을 분담하는 것이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래요.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거래죠.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면 채무자가 더 이상 못 갚은 돈이 남아 있으면 그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 충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시 순차 배당의 경우에 동시에 배당하지 않고 하나씩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한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그 부동산에 가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먼저 실행이 돼서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한다라고 하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먼저 실행이 돼서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됐대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서 대위할 수 없어요. 원래가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이 끝났으면 그 후순위자는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증한 게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만 보증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62번입니다. 문제 사이즈 크네요.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은 X토지에 피담보 채권 2억 4천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에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X와 Y의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동시배당되는 경우에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 나머지 뭐 비용 같은 건 따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예요. 받을 돈 채권이 얼마죠? 3억 원입니다.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토지와 그래요. X토지와 을 소유의 Y토지. Y토지를 공동담보물로 제공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담보가 지금 갑이 저당권자고 얼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3억이죠. 여기도 1순위로 갑이 3억의 저당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병이 2억 4천. 여기는 정이 1억 2천인가요? 2억 4천, 정의 Y 건물에 1억 6천이군요. 1억 6천, 1.6억이죠. 1억 6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경매가 실행이 돼요. 경매가 실행이 돼서 여기서 4억이 나오고 여기서 2억이 나왔다. 그럼 총 6억 아닙니까? 6억 중에서 3분의 2가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이 이렇게 배당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갑은 3분의 2를 받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2억 받아가는 거고 여기서 3분의 1 받아가니까 얼마입니까? 1억 받아가야 되죠. 1억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채권은 3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원, 그 다음에 이제 2억은 동시 배당되는 경우에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비용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2억 4천에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 피담보 채권 1억 6천에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Y 토지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억 빼갔죠. 총 매각대금 2억 중에서 1억 빼갔으니까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1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원래는 받을 돈 1억 6천이지만 2억 원에서 1억을 갑에게 먼저 배당했으니까 남은 돈 1억 원만 받아갈 수 있겠네요. 그럼 1억 원은 있습니까? 그렇죠. 4번이 1억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63번입니다. 갑은 A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 담보로 A 소유의 X 토지와 Y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X 토지는 을이 후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Y 토지에는 병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갑이 A에게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A에게 빌려줬대요. A에게. 그럼 이게 이제 A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럼 X 토지, Y 토지, 이거 뭐 계산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무슨 뭐 알레르기 걸린 것처럼 그냥 계산을 안 하는데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려준 돈이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빌려준 돈이 6억을 빌려줬답니다. 6억 원. 6억을 빌려줬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갑, 그래요. 갑 얼마요? 6억. 여기도 갑 얼마? 6억이죠. 이렇게 빌려줬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후순위에 X 토지에는 을이 후순위 저당권 3억이죠. 여기는 을이 얼마요? 3억. 여기는 병이 얼마일까요? 병이 Y 토지에는 병이 2억 원을 설정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이제 매각 대금이 얼마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가 6억에 이렇게 매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가 요거는 6억짜리고 요거는 시가 4억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틀린 건데 갑이 동시 배당하는 경우에 갑은 X 토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3억 6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6억 4억이면 얼마입니까? 10억 아닙니까? 10억 중에 60%는 여기서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6억 중에서 60%를 여기 매각대금에서 받아가야 되죠. 60%니까요. 그러면 6억 중에 60%는 얼마야? 3억 6천 여기서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6억 중에 얼마예요? 40%니까 2억 4천 여기서 받아가면 되네요. 2억 4천 이렇게 되고요. 갑이 X토지를 먼저 배당 청구해서 배당액으로 채권을 소멸시켰다면 후순위자 을은 Y토지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4천이다. 그렇죠. 지금 6억짜리인데 6억을 여기서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배당했으면 3억 6천을 받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받아갔으니까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억 4천이었죠. 2억 4천은 갑이 여기서 받아야 될 돈이니까 여기 와갖고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Y토지는 물상보증인 비소유였고 X토지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신청해서 갑이 배당액 전부로 자기 채권을 소멸시켰다면 을은 Y토지에 대해서 갑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면 경매 실행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할 때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6억을 다 받았다. 그럼 그냥 저당권 소멸하는 거고 물상보증인은 갑에 담보 제공한 거지 을에게 담보 제공한 거 아니거든요. 그 을은 받을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그 다음에 Y토지가 물상보증인 비소유인 경우에 동시에 배당한다면 갑은 X부동산 매각대금에서 6억 전액을 배당받아가는 겁니다.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틀렸네요. 또 Y토지는 물상보증인 비소유인 경우에 갑이 물상보증인 비소유 토지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실행했다. 이거 먼저 경매 실행했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둘 다. 지랄지랄 한다 그랬는데요. 경매를 신청했다면 Y토지에 대한 후순위자 병은 B가 대위 취득한 지위에 물상 대위할 수 있다. 그래, B가 여기 있는 B라고 그랬잖아요. B가 와갖고 한 번 대위하고 후순위자도 또 가서 한 번 대위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자 대위, 물상 대위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계약법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